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단일안을 내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새누리당 비주류와 협의해 다음 달 2일을 목표로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 중진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명예퇴진을 제안했습니다. 청와대와 비주류의 반응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탄핵을 추진하는 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이 최후 통첩으로 제시한 내일까지의 대면 조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 수습 방안을 마련하고 내일까지 추천될 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간호장교는 모두 2명으로 1명은 해외 연수 중이고 나머지 1명은 지난해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출장이 아닌 청와대 상주 근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서 세월호 당시 간호장교들의 출장 기록이 없다는 청와대의 기존 해명을 두고 꼼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계속되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차은택 씨의 변호인은 최순실 씨가 차 씨에게 김 전 실장을 소개한 배경과 정황을 추가로 상세히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늘 국정역사교과서의 현장 검토본을 공개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못 받고 친일과 독재 부분의 내용을 축소하는 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현장 적용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집필진들이 쓴 국정역사교과서 초고본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대대적으로 수정했다는 내부 증언을 JTBC가 확보했습니다. 수정 작업을 거친 원고는 사실상 다시 쓴 것이나 마찬가지 수준이라는 주장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탄핵과 특검, 국정조사 일정이 본격화하면서 전국이 분수령을 맞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스튜디오에 출연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특별검사 추천 후보도 정해지고 모레부터는 국정조사도 시작됩니다. 숨가쁜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친박 중진 쪽에서 갑자기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안이 나왔습니다. 그 정치적 속내는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 오늘 1부와 2부를 통해서 그 내용을 좀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이슈는 국정교과서 문제입니다. 그 내용과 관련한 논란은 이미 예고됐던 그대로이고 오늘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당초 집필진이 쓴 원고는 그 수준이 교과서 수준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상당 부분을 다시 썼다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는 잘 믿어지지 않는 얘기들입니다. 오늘 먼저 탄핵안에 대한 얘기부터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이지은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변수가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탄핵 소추안은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발의해서 표결할 것인지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데 내일 발의하고 빠르면 12월 2일 표결 처리한다. 이게 지금 야당 쪽의 의견이죠. 네, 그렇습니다. 야3당은 다음 달 2일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야당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하나는 완성된 탄핵안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가결 정족수, 그러니까 200석 이상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입니다. 이 탄핵 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각 당이 만든 초안을 기초로 내일 만나서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뒤에 가결 정족수를 더 확고히 다지기 위해 새누리당 비박계에게 회람시키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야3당과 새누리당 비박계 사이에서 이 합의해서 최종안을 도출해 내겠다는 것인데요. 이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면 2일이고 조금 지체되면 늦어도 9일까지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붙이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2일이 될지 9일이 될지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물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친박 중진 쪽에서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얘기하고 이에 따라서 혹시 비박계가 탄핵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지금 일부에서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즉 다시 말하면 명예로운 퇴진의 일정만 제기하면 비박 쪽의 입장은 그렇다라는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무엇보다도 그런 명예퇴진 요구를 청와대가 받아들이냐 하는 것도 지금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어서 또 비박계 입장도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오늘 첫 소식을 이 탄핵 소추안 발의 및 표결 내용에 일단 집중하고 잠시 후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자, 지금 이지은 기자의 말에 따르자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인용되려면 다시 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소추안의 내용을 받아들이려면 그 내용이 관건인데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네, 우선 민주당에서는 총 40여 장 분량의 이 탄핵소추안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직권 남용과 이 강요 등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 내용을 토대로 이 소추 사유를 담았는데요. 이 헌법재판소의 이 심리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 뇌물죄와 관련된 혐의는 아주 명백하게 입증이 될 수 있는 부분만 포함시키겠다는 게 현재의 야당 입장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역시 큰 틀에서 좀 비슷한 자체 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문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내용을 넣느냐 마느냐를 두고 상당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예, 그 탄핵안에 이 내용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이 들어가면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들은 주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이 비박계에선 이 세월호 참사나 아니면은 이제 또 그 농민 백남기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한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은 이 내용을 좀 중요한 탄핵 사유에 넣는 대신에 이 국정 책임 능력과 관련된 기타 사항에 좀 넣는 것을 현재 고심 중에 있는데요. 이 탄핵 추진이 좀 본궤도에 오르면서 이렇게 새누리당 비박계가 키맨이 된 상황입니다. 때문에 가결 정족수를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도 문제지만 이 문제 역시 좀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회에서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친박계 중진들이 박 대통령에게 전국 수습 방안으로 명예퇴진도 고려해달라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친박계는 그동안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어서 박 대통령의 퇴진은 절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점에서 그 배경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송지혜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모처에서 회동을 가진 새누리당 친박계 중진들.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의원 등 참석자들은 내년 4월까지 하야해야 한다는 원로들의 뜻을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명예퇴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공식 거론한 겁니다. 그동안 퇴진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선 겁니다. 한 참석자는 탄핵 여부를 떠나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질서 있는 퇴진이 대통령도 당도, 나라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 측도 탄핵이 되면 국가적 대외신인도에 문제가 생기므로 탄핵 없이 가야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회동 현장에서 전화로 허원재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게 이 같은 건의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예, 이 문제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친박계가 명예로운 퇴진을 건의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상 하야를 요구하는 건가요? 뭔가요? 네, 사실상 하야를 요구한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친박계는 이 박 대통령이 이 탄핵을 당해 억지로 밀려나기보다는 스스로 임기를 단축하는 퇴진 일정을 제시하는 게 낫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서 있고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친박계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입장이 갑자기 바뀐 건데 물론 전체 친박들의 의견은 아니라고 조금 아까 나오긴 했습니다만 우선 배경이 뭡니까? 일단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탄핵 소추의 가결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이미 촛불 민심으로 드러났고 새누리당 비박계의 40여 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탄핵 추진을 막기보다는 차라리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유도를 해서 정치적 실리를 얻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또한 친박계가 탄핵소추안 표결을 할 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 정치적 부담을 얻는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탄핵을
탄핵을 계속해서 반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를 하고 이 개헌을 추진하는 게 향후 정치 일정상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에 친박 중진뿐만이 아니라 이 의견이 친박계 최소한 뭐 절반 이상이라든가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파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가 이 의견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유일하게 박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 친박계인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한 절반 이상의 친박 의원들이 이러한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면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지금까지 취재된 바라는 혹은 취재가 안 됐으면 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의원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일단 어느 정도 숫자가 이에 동조하고 있는지는 파악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동안 친박계는 대통령을 떠받치는 든든한 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았는데요. 이미 그 둑이 1차적으로 무너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친박 중진들의 회동이 확인이 된 게 친박계 자장계 격인 그 서청원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서 오늘 회동이 있었고 또한 하야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런 의미 자체에서 봤을 때 이미 친박계 의원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던지겠는데 이것도 명확하지 않으면 답변 안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아까 뭐 다른 탄핵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긴 했지만 누구나 다 이런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아마도 퇴진 일정을 앞당기고 개헌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당장 할 수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는 여권 쪽에서 나온 바가 없습니까? 네, 일단 공식적으로 이 회동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개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사람은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계속 제기되어 온 게 친박계가 개헌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 개헌이라는 게 분권형 개헌, 즉 대통령뿐 아니라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권형 개헌을 하게 될 경우에 의회의 힘이 더 커지고 의회의 힘이 더 커질 경우에 일정한 의회의 지분이 있는 친박계가 앞으로 계속해서 정치적 힘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떠밀려서 탄핵을 당하는 것보다는 개헌을 해서 친박계가 일정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는 게 정치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친박 쪽의 취재를 좀 더 계속해서 저희가 2부에서 정치부장과 함께 데스크 브리핑을 진행할 텐데 거기서 참조해서 얘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치적 속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비박계 입장이 지금 뭐 전반적으로 다 나온 것은 아니지만 비박계는 지금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상황이 그렇게 바뀐다면 비박계도 입장을 달리할 가능성이 있겠군요. 네, 오늘 친박계 오찬회동 참석자 중 일부가 비박계 중진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박계 의원들은 이 박 대통령이 퇴진 로드맵을 확실히 제시를 한다면 자신들도 이 탄핵 추진의 뜻을 접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한 비박계 중진 의원은 이 비박계는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면서 대통령이 조건 없이 퇴진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비상시국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은 비박계 의원들에게 이 사안에 관해서 물어볼 예정입니다. 예. 자, 이따 청와대를 연결할 일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우선 당장 떠오르는 것이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 청와대는 아직 가타부타 얘기가 전혀 없는 거죠? 네, 청와대는 아직 아무런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친박계의 박 대통령에게로의 의견 창구 역할을 하는 정무라인도 아직 답이 없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이정현 의원은 친박계 중진들로부터 그런 뜻을 전해 들었다고만 답을 했습니다. 예. 일단 친박계들도 의견들이 분산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취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건 따로 좀 취재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역시 중요한 것은 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야당은 지금 한창 탄핵을 추진 중에 있는데 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러는 것에 대해서? 일단 야당은 대통령이 퇴진 자체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미 탄핵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좀 혼란스러울 것 같다고 말을 했고,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야 3당은 탄핵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야당 일각에서는 친박계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결국에는 탄핵 시기를 늦추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습니다. 꼼수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야권에서는 보고 있는 모양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 상황이 해프닝으로 지나칠지 아니면 파장이 계속될지. 근데 아까 허진 기자 얘기대로 일단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가장 지지축인 친박의 일정 부분에 균열이 오는 것 아니냐 하는 전제하에서 보자면 파장은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2부에서 마저 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진 기자였습니다. 정치권이 이처럼 요동치는 가운데 야당의 특검 후보 추천 시한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권은 2명 후보자 자리를 두고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늘 각 당의 특검 후보를 3명 수준으로 압축했습니다. 최종 후보군에는 대법관을 지낸 이홍훈 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과 구의역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정치권 안팎에서 추천된 후보 수십 명 가운데 중립성, 공정성, 수사력 등을 기준으로 압축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복 수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후보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대기업 법률 자문을 맡은 전력이 있는 법조인 등도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내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최종 후보 2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야당이 후보 추천서를 내면 대통령은 3일 뒤인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중 1명을 특검을 임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마지막 대면 조사도 거부한 상황이어서 특검 임명도 시간을 끌면서 수사를 회피할 가능성도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이렇게 친박근혜에게 중진들까지도 대통령의 퇴진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통령은 검찰의 대면 조사 요청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냈는데요. 급박한 시국을 수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입장인데 결국 검찰의 대통령 조사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오늘 검찰의 대면 조사 요청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 임명과 급박한 시국을 수습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 최근 기소된 차은택 씨와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대통령 대면 조사를 3차례 시도했지만 박 대통령의 거부로 모두 무산됐습니다. 당초 검찰은 지난 15일과 16일 중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변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됐습니다. 검찰이 다시 18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찰이 최순실 씨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를 적시하자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대통령 본인뿐 아니라 최순실 씨 등 이번 사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추가 수사와 재판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JTBC 김준입니다. 검찰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 전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택수 기자,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대면 조사는 아무튼 불가능해졌습니다. 검찰이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검찰은 오늘은 아니고 입장을 좀 정리한 뒤에 내일 오후쯤에 입장을 내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부정한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혹시나 입장이 바뀌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역시나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박 대통령 본인에 대한 뇌물 혐의 그리고 최순실 씨 등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봅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은 최순실 씨 등을 이 재판에 넘긴 이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현안을 들어주는 대가로 재단에 돈을 내게 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건데 이 대면 조사가 무산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최순실 씨 등과 박근혜 대통령이 이 공범으로 지목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대면 조사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최 씨 등에 대한 공소 유지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예.
자, 여기서 지금 눈길이 가는 사람이 바로 최재경 민정수석입니다. 사의를 표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영하 변호사의 선임과 검찰 조사 거부라는 강공 모드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이 많이 됐는데 결국 오늘도 지금 조사를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최재경 민정수석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흐름으로 보자면 어떨까요? 네, 역시 그 최재경 수석의 의견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씨 등과 함께 사실상 공범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이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 수석이 관여할 여지는 별로 없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예, 최재경 수석에 대한 거취 문제는 이따가 저희가 따로 리포트 좀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알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중립적이지 않아서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특검 조사는 그럼 받을 것이냐? 뭐 그건 피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죠. 네, 일단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은 검찰 조사보다 더 중립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특검 조사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냐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검찰 조사를 거부한 것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높기 때문에 특검 자체도 중립성을 빌미로 특검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 두 번의 조사를 다 거부하게 되면 그 다음 무엇이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무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택수 기자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김현웅 법무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는 보류했습니다. 대통령은 당초 두 사람의 사의를 반려하겠다는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상 두 사람의 사의 의사를 모두 꺾지 못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박 핵심 중진들이 대통령의 명예 퇴진을 건의하고 나선 데 대해서 청와대 내부에선 불편한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고 방금 소식이 들어오고 있군요.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조민진 기자,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동시 사의를 표시했었는데 장관은 사표가 수리됐고 수석은 보류됐습니다. 이건 뭐 반려도 아니고 보류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네, 박 대통령은 특검과 탄핵 전국에서 두 사람의 사표를 반려하기 위해 간곡하게 설득 중이란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결국 뜻을 꺾지 못해 김현웅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는 보류가 됐는데요. 반려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 수석의 경우 지금 일을 많이 해야 해서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심사숙고를 통해 추후에 사표 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재경 수석 역시 사의 의사가 강해 반려 결정은 하지 못했지만 대통령에 대한 법률적 보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리 시점을 늦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최재경 수석은 사의 의사에는 전혀 변함이 없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킨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렇고 오늘 그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친박 핵심 중진들이 박 대통령에게 명예퇴진 그러니까 하야를 건의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고 아까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그 정치적 속내가 무엇이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탄핵보다는 하야가 낫다는 판단을 한 것인지 지금 탄핵 소추안 발의 국면에서 느닷없이 새로운 입장을 내놓은 것이어서 나름 국면 전환의 의도가 있는 것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혹시 이게 청와대와의 교감하에 나올 얘기일 수도 있느냐? 아까 제가 잠깐 시작할 때 말씀드리기로는 청와대에선 불편한 기류라고 했는데 뭘까요? 네, 현재 청와대 핵심 참모들 사이에선 자진 퇴진이나 하야가 거론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애당초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란 점에서 하야를 원한다면 탄핵밖에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청와대 관계자들은 친박 중진이 거론한 명예퇴진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거나 드릴 말씀 없다. 또 청와대 참모 입장에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와 같은 언급들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어제 전직 국회의장 등 원로들의 하야 선언 요청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다는 원론 수준의 답변으로 가름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하고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명예퇴진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고 거론하는 것은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해 일말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진 않았습니다. 예. 지금 단계에서 명예퇴진을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청와대 측에서 거론하는 지금 단계라는 것은 그렇다면 뭘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되고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 규모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현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퇴진을 결정해야 할 만큼 잘못한 건 없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결심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선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 또는 시간이 지나면 재평가를 받을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상존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같은 인식은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 민심과는 정반대로 거짓 사과를 하고 말뒤집기를 했다는 비판을 자초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연장선상에서 청와대는 탄핵을 통해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당하기 전에 입장을 밝힐 기회를 갖자는 기조를 세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아직 대통령의 3차 메시지 발표 시기나 형식은 정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3차 메시지 역시 자기 변명이나 방어로 일관할 경우 반발 여론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조민진 기자였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의 사표를 일주일 동안 쥐고 있다가 오늘 법무장관 사표만 수리를 한 거죠. 민정수석의 사표는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반려냐, 철회냐 이걸 두고 청와대와 최 수석의 입장이 서로 달랐는데 오늘은 보류라는 새로운 표현이 등장한 겁니다. 최 수석의 거취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심수미 기자가 어떻게 된 일인지 짚어봤습니다.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표를 낸 건 지난 22일 청와대도 검찰도 술렁였습니다. 검찰 수사를 거부하며 탄핵에 대비하던 대통령으로선 큰 축을 잃은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후 청와대는 최 수석의 사표를 반려했다고 했다가 반려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하는 등 일주일째 입장을 바꿔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오늘도 보류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청와대로서는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최 수석의 거취가 의미가 큰 겁니다. 이미 청와대나 법무부의 통제를 벗어난 검찰과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할 수 있는 버팀목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은 최 수석의 검찰 내 두터운 신망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최 수석 본인도 사표를 내면서 마음이 청와대를 뜬 상태이고 검찰 수사에 관여할 의사 역시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류라는 상태로 최 수석을 청와대에 붙잡아둔다 해도 앞으로 달라질 건 없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청와대가 사표를 보류한 뒤 아직까지 최 수석은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네, JTBC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 처방 등 의료 의혹,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진료 여부를 알고 있을 청와대 간호장교가 현재 해외 연수 중에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취재한 결과 진실을 알고 있을 간호장교는 모두 2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명은 해외 연수를 떠났고 다른 한 명은 지난해 전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이 둘은 아예 청와대에 상근을 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간호장교의 출입 기록이 없다는 청와대 석연찮은 이정 해명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서복현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간호장교 2명은 모두 서울지구병원 소속이었습니다. 출장이 아니라 청와대에 상주하며 박근혜 대통령 등의 의료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이 중 지난 8월 미국 연수를 떠난 인물은 조모대위로 2014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청와대에 근무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신모대위로 조대위보다 앞선 2013년 4월부터 청와대에 상주 근무를 했으며 지난해 2월 전역했습니다. 신전대위의 경우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최순실 씨 자매를 통해 박 대통령 주사제를 대리 처방한 차움 의원 전 의사 김상만 씨는 해당 주사제를 청와대 간호장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2명의 간호장교 진술이 향후 박 대통령의 의료 의혹 전반은 물론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 진료에 대한 의혹을 풀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네,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직접 풀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지목돼 온 게 바로 간호장교죠. 이 간호장교에 대해선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던 상황에서 어제 뉴스룸이 간호장교가 해외 연수 중이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가로 간호장교가 2명이라는 점, 또 청와대 출장이 아니라
상주 근무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난 건데요.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 청와대는 그동안 세월호 참사 당일에 출장을 온 간호장교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를 좀 유념해서 들으셔야 할 텐데요. 지난 17일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국군 수도병원 간호장교가 청와대로 출장을 갔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청와대는 곧바로 부인을 했는데 뭐라고 부인했냐면요. 당일에 출장 온 간호장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국방부도 수도병원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니 청와대 출장 간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상주를 한다면 당연히 출장이 아닌데 이걸 청와대나 국방부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먼저 이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 청와대 간호장교들이 국군 수도병원이 아니라 서울 지구병원 소속이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정부 모두 청와대는 지구병원에서 맡았기 때문인데요. 또 이들은 상주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출장이 아니라 출근의 개념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보도에 나온 것만 교묘하게 부인한 게 아닌지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에 외부인이나 병원 차량이 출입한 적이 없다고 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4월 16일 당일 외부인이나 병원 차량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도 없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 핵심 키워드는 외부인과 병원 차량인데요. 일단 간호장교들은 청와대 의무실에서 상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인입니다. 그리고 병원 차량도 별도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역시 또 외부인, 병원 차량만 부인을 하면서 세월호 당일 실제 중요한 박 대통령의 의료 의혹을 부인하려 한 것 아닌지, 이런 의혹이 제기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국방부 설명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 국방부는 이 청와대 의무실에서 근무했던 간호장교 1명, 그러니까 조대위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지난 8월에 연수를 갔다, 이렇게 설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간호장교가 국내에 있다, 이런 것이 알려지면서 혼란이 일었는데요. 사실 둘 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은 연수를 갔고 한 명은 전역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국방부가 이 전역한 간호장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혼란을 부추긴 셈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2명의 간호장교는 박근혜 대통령 의료, 또 세월호 참사 당일에 박 대통령의 진료 여부에 대해서 알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차움 전 의사 김상만 씨, 그러니까 최순실 씨 자매를 통해서 박 대통령의 주사제를 대리 처방한 인물인데요. 이 김상만 씨는 해당 주사제를 간호장교에게 줬고 간호장교가 박 대통령에게 놓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세월호 참사 당시에 두 사람 모두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거고요. 이 중 조모 대위는 현재 연수 중이지만 지난해 전역한 신모전 대위가 오히려 더 열쇠를 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4월, 그러니까 정부 출범 초기에부터 청와대에 근무를 했었고요. 이 2013년은 대리 처방이 많이 이루어졌었고 또 2013년 9월에는 최순실 씨 이름으로 박 대통령의 혈액이 채취돼서 외부에서 혈액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혈액을 채취한 인물도 신전대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또 신전대위가 조대위보다 서열도 위였다고 합니다. 향후 검찰 수사가 진행될 텐데 신대위가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또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한 단서가 추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서복현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어제 차은택 씨 변호인이 차 씨가 최순실 씨 지시로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다고 밝히면서 김기춘 전 실장이 이번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졌는데요. 김 전 실장 본인은 대통령 지시로 만난 것뿐이며 최순실은 모른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차은택 씨 변호인은 김 전 실장과의 만남에 대한 배경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의혹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차은택 씨 변호인은 어제 차 씨가 최순실 씨 소개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만났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어디를 좀 찾아가봐라 하고 가봤더니 거기가 청와대 비서실장 공간이었고 거기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다른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2014년 6월인가 7월경에 그 차은택, 김종 차관, 그다음에 당시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내정자를 김기춘 비서실장 공간에서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차 씨를 만난 것은 맞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만나 차 한 잔 마셨다며 최순실 씨와 선을 그었습니다. 또 정성근 내정자와 김종 전 차관을 함께 만난 적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오늘 김 전 실장의 해명을 다시 반박했습니다.
차 씨가 공관 입구에서 김 전 차관, 정 당시 내정자와 만나 함께 들어갔다며 김 전 실장이 두 사람에게 차 씨를 도와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날 만남의 배경과 정황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과연 대통령이 비서실장에게 아무런 배경 설명도 없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장관 내정자와 함께 만나라고 했을지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 검찰도 필요하면 김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나오는 반대를 무릅쓰고 교육부가 오늘 예정대로 국정역사교과서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다라는 프레임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역사적 사실과 헌법 가치에 충실한 대한민국 교과서임을 분명히 밝히며 하지만 과연 그 내용이 올바른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예고했던 대로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강행한 것이 상징적입니다. 그동안에 숨겨왔던 지필진도 공개됐는데 우려한 대로 전문성과 편향성 논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지필진들의 초고를 국사편찬위원회가 사실상 다시 썼다는 점입니다. JTBC는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는데요. 새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그 국정교과서의 내용에 정부가 급하게 다시 손을 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교과서는 지필진이 굉장히 의견이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의 답변과 달리 국사편찬위원회 차원의 대대적인 수정 작업이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초고본 또 개고본 나올 때마다 좀 수정 의견들이 많았고요. 수정 작업이 된 건 있지만 학자들과의 협의 속에서 계속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5월 지필진들이 내놓은 초고본이 내용과 표현 등에서 교과서로 쓰기엔 역부족이라 고쳐야 했다는 겁니다. 수정 작업을 위해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분의 전공자들을 시대별로 총 20여 명 불러 모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 작업을 거친 원고에는 지필진들의 흔적이 상당 부분 지워져 사실상 새로 쓴 수준이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처음에 쓴 원고하고 지금하고는 이제 많이 달라져 있죠. 그러니까. 쏟아지는 반대를 무릅쓰고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다가 편법 집필까지 하게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교과서 내용과 함께 공개된 지필진도 논란입니다. 대부분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채워져서 새로운 편향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사 분야에서 순수 역사 전공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도해드린 것처럼 그나마 이들이 쓴 걸 사실상 뒤엎고 다시 쓴 사람들은 여전히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조민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개된 국정교과서 지필진에서 눈에 띄는 것은 보수 성향의 학자들로 거의 채워졌다는 겁니다. 한국사 전공자 중 현장 교원을 제외한 19명 중 10명이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로 분류됩니다. 단순히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친일 독재미와 비판을 받은 교학사의 동아시아 교과서의 대표 지필자나 식민지 근대화론을 적극 주장한 교수 등 과거 논란의 중심에 선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또 전현직 국사편찬위원과 문화재청, 동북아 문화재단 등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14명이나 포함돼 정치 중립성 문제가 나옵니다. 역사학자들의 지필 참여 거부로 다양한 인적 구성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현대사 지필진 가운데 순수 역사 전공자는 한 명도 없었고 모두 법과 경제, 북한, 정치 외교, 군사사학 전공자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지필진이 쓴 초고 내용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대대적으로 수정됐는데 사실상 지필자인 이들의 신원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는 새로 나올 교과서가 정권이나 이념에 흔들리지 않을 내용이라고 자찬했습니다. 고대부터 중국과 맞서는 모습을 강조하고 근현대에 논란이 되는 모든 내용을 서술했다는 건데요. 그러나 근현대사 부분에서 친일이나 독재의 미화가 오히려
정교해지는 등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새 교과서에서 보이는 문제점 이상화 기자입니다. 상고사부터 조선시대까지는 대체로 민족적 자긍심 고취에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또 고조선이 만주에서 한반도 쪽으로 움직였다는 이동설, 통일 신라시대 대신 남북국 시대라는 표현을 쓰는 등 최신 학설까지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대목은 대부분 근현대사에 포진돼 있습니다. 친일 행위에 대한 서술은 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대폭 축소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누가 어떤 친일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징병 권유, 친일단체 좌담에 적극 참여 등으로 뭉뚱그렸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는 친일파 관련 내용이 10줄에 불과합니다. 다양한 독립운동 세력을 서술한다며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대거 늘렸지만 사회주의 계열은 단 넉 줄로 줄여 대조를 이룹니다. 건국 시점 논란은 우려한 대로입니다. 건국절이란 용어만 안 썼을 뿐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수정했습니다. 뉴라이트 학자들이 주장하는 건국 사관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우선 헌법과도 맞지 않고 그동안 역대 정부 대통령들의 엄국과도 차이가 납니다. 극단적으론 친일 인사들도 1948년 정부 수립에 참여했다면 건국 공로자가 될 수 있다는 의도가 숨겨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정희 정권에 대해선 부정과 긍정적인 내용을 모두 담긴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제 개발 부분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면서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은 대폭 축소됐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10쪽에 걸쳐 수출 확대, 과학지능정책 등이 자세히 서술됐고 중학교 교과서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3년 제작 발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도표까지 실렸습니다. 반면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은 기본권들은 대통령의 긴급 조치에 의해 제한됐다고 짤막하게 서술됐습니다. 새마을운동과 재벌 등의 공헌을 자세히 표현했고 인혁당 사건 등에 대한 설명은 과거에 비해 중립적인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5.18 민주운동 서술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됩니다. 국정교과서는 5월 18일 광주에서 전남대생들의 시위가 일어났고 신군부는 개헌군을 투입해 과잉 진압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사실 군부의 과잉 진압이 시민들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선후가 잘못된 표현을 쓰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도 긍정 일변도입니다. 편찬 기준에서 현 정부에 대한 서술은 국정 지표 제시 수준으로 한다고 뒀는데요. OECD 민주주의 지수, 수출액 규모, 진학률 등 상대적으로 크게 호전된 지표만 골라서 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2단으로 교과서를 구성하면서 내용이 더 추가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학습 부담을 줄여준다는 공언이 무색하게 학습할 분량은 더 늘어났다는 평가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국정역사교과서는 국정화 방향 결정부터 의견 수렴, 집필까지 모든 것이 아시는 것처럼 깜깜이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늘 베일을 한꺼풀 벗고보니까 우려는 현실이 된 느낌입니다. 베일을 한꺼풀만 벗겼다는 표현은 앞서 지적해드린 대로 공개되지 않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란과 의혹 속에 나온 교과서가 내년에 실제 쓰일지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윤정식 기자와 조금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보도한 집필진을 제쳐두고 국편 직원들이 사실상 교과서를 다시 썼다. 이건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 예전에 국정교과서들도 그랬던 예가 있습니까? 이전 국정 역사 교과서는 김대중 정부의 제7차 교육과정 200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제가 당시 집필진들과 오늘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하나같이 국편 직원들의 이 내용 수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집필 과정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 집필진이 초고본, 또 개고본, 최종본 이렇게 3번의 원고를 넘기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때마다 심의를 받게 되는데 이 심의위원들이라는 게 철저히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상으로는 국편 직원들이 관여할 여지는 없습니다. 예. 국편, 국사편찬위원회.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20여 명이 새로 썼다는 얘기잖아요. 네.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초고 내지 이 정도 쓴 사람들은 공개가 됐지만 완성한 사람들은 공개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맞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 교육부 측은 이 국편 직원들이 단순하게 오탈자 정도를 수정했다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내용을 고쳤다라는 것은 부인을 한 거죠. 하지만 이 저와 통화를 했던 국편 직원은 내용 수정을 인정을 했고 그 이후에 사실상 이 교육부 해명을 뒤집게 된 건데 교육부가 다시 또 말을 바꿉니다. 예. 지필진의 동의를 얻어서 수정을 한 것이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예.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됩니까? 사실 국정 교과서의 최종 저작권이라는 게 국사편찬위원회에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법적으로는 저작권자가 지필진의 동의를 얻어서 수정을 했으니까 별 문제가 아니다 이런 논리인데요. 예. 하지만 그렇다면 이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이 지필진과 감수 등의 위원을 따로 위촉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또 나오게 됩니다. 예. 이 무엇보다도 이 초고본부터 지필자가 아닌 사람들이 나서야 할 만큼 엉터리로 만들어졌다는 점 이걸 반증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탈자 수준이 아니고 또 동의 얻어서 수정했다고 하지만 그 양이 너무나 많아서 거의 초고하고는 다른 교과서가 나왔을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나왔다시피 지필진이 맨 처음에 자기가 쓴 게 거의 남아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예. 자, 그럼 이 교과서는 내년에 쓸 수는 있는 걸까요? 일단 이준식 부총리가 좀 애매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 내년에 적용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는데 이 적용 방식은 아직 안 정해졌다는 겁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죠. 혼용이라든지 시범학교 운영이라든지 또는 시행 시기의 연기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방안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예. 언론에서 나오는 방안들이라고 하니까 마치 또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요. 현재 이 교육계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 나오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는 게 국정교과서 적용 시기를 1년만 늦추자는 겁니다. 예. 사실 한국사를 제외한 이 나머지 과목들은 내후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지만 한국사만 현 정권이 이 임기 내에 국정화를 마치기 위해서 앞당겼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1년을 다시 미루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추진을 못하게 된다고 봐야 되는 게 다시 의견입니다. 그 국검정 혼용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떤 학교가 지금 상황에서 이 시범학교로 나서게 될지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범학교 운영의 경우는요. 일선 교육감들도 비협조를 공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국정, 검정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혼용을 한다는 건데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정책입니다. 어떤 방안이든 강행이 아닐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보통 출판사들이 이 검정 교과서를 만드는데 2년가량이 걸립니다. 올해는 기존 교과서를 쓴다 하더라도 이 내후년에 쓸 이 검정 교과서를 만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교과서 없이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정식 기자였습니다. 해운대 LCT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내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현 전 수석과 친분이 두터운 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씨는 일단 70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LCT 게이트에 연루돼 소환되는 첫 정치인인 현 전 수석은 알선 수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포스코의 LCT 책임 준공 참여 과정에 관여했고 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씨에게서 골프와 술 접대를 받은 정황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2009년 관광특구에 지은 초고층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는 법안을 발의하고 LCT가 1조 7,800억 원의 은행 자금을 대출받는 데 개입한 의혹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검찰이 이 씨를 재판에 넘기며 명시한 횡령 금액은 705억 원으로 처음 발표한 것보다 130억 원 늘었습니다. 또 LCT 아파트 43가구를 지인들에게 특혜 분양해준 혐의와 분양 대행사와 짜고 LCT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조작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미리 빼낸 특급 호실이 뇌물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순실 자매가 참여한 강남 개모임 회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일부 횡령 혐의만 인정할 뿐 로비 혐의는 완강히 부인해 수사 진척이 더딘 상태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처리 비용이 기존 예상의 2배에 달하는 약 210조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피해 배상액 8조 엔을 비롯해 원자로 폐쇄, 오염 제거 비용 등에 당초 예상한 11조 엔보다 크게 늘어난 20조 엔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고 처리 비용 일부를 원전 운영 주체인 전력회사로부터 회수할 예정이어서 전기료 인상 등이 예상됩니다. 지난 26일 토요일 촛불 집회는 가장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지만 연행자와 부상자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됐지요. 밀착 카메라가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시민들의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영하의 날씨에 첫눈까지. 하지만 지난 26일 서울 도심 촛불 집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주최 측 추산 150만 명. 지난 10월 29일 1차 집회가 3만 명에서 출발한 걸 감안하면 5주 만에 50배가 늘어난 겁니다. 이곳은 서울 광화문역입니다. 현재 시각이 오후 3시 41분, 5차 촛불 집회 본행사가 열릴까지는 아직까지 2시간 20분가량 남았는데요. 그런데 이곳에는 벌써부터 많은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옆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광화문 출구로 나가기까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긴 줄을 따라 출구로 나오기까지 20분이나 걸렸지만 불평하는 시민은 없었습니다. 출구에서 시민들을 맞이한 건 각종 노점상. 박근혜를 구속시켜라. 집회 맞춤형 상품들이 팔립니다. 절대 꺼지지 않는 불이라며 횃불 판매에 나선 상인도 있습니다. 인테리어 바로 두고 팔아서 갖고 왔습니다. 잠시 돈벌이는 제쳐둔 상인들도 많았습니다. 경찰 차벽에 붙일 꽃 스티커는 한 스타트업 업체가 디자인과 출력을 해 무료로 배포한 겁니다. 고생 많았다며 시민들에게 음료를 나눠주는 커피숍도 있었습니다. 한 칼국수 가게 주인은 시민들에게 무료로 국수 200인분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칼국수를 무료로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하게 됐어요. 이렇게 나눔으로 시작한 집회는 평화로운 시위라는 새 문화를 낳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발 디딜 틈도 없는 인산인해.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질서를 지켜 움직이기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데요. 손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LED 촛불을 들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이렇게 조금씩 질서 정연하게 앞으로 나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촛불 집회 국면에서 활동이 많은 중고생 참가자들은 이날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모든 혁명들이나 중고생들이 먼저 앞장서가지고 시대를 바꿨잖아요. 저희도 시대를 바꾸자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저희가 세우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청와대 200m 앞까지 진출한 시민들도 평화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촛불을 따라 제가 온 곳은 창성동 별관 바로 옆입니다. 통일 로터리로 불리는 곳인데요. 제 주변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모여 이곳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앞에 차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찰과의 몸싸움 대신 시민들은 차분하게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불렀습니다. 150만 명이나 모였지만 연행자와 부상자가 나오지 않는 성숙한 모습은 이날 집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곳곳에서 쓰레기를 주워 말끔한 길을 만들어 놓고 떠나는 미덕은 이제 당연한 모습이 됐습니다. 네, 현재 시각은 새벽 2시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광화문 광장에는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자유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밤샘 집회를 한다는 계획인데요.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질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기대와는 달리 이 촛불 집회는 각종 신기록을 쌓아가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안지현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약속. 여기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대통령이 내건 대선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의 주어는 시민이 아니라 장막 뒤의 사람들이었죠. 약속은 마치 꿈인 양 어디론가 흩어졌습니다. 100% 대한민국. 그러나 우리는 국민과 비국민으로 갈라세워져야 했고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치킨과 피자로 조롱을 당해야 했습니다. 눈물을 보였던 세월호의 약속 역시 대통령의 마음속에선 어느새 증발되어 간 것 같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거창한 구호는 재벌과의 뒷거래로 묻혀갔고 공연불이 된 검찰 독립의 약속, 또 기초연금, 누리예산, 가장 기초적인 복지 공약은 파기됐습니다. 늘지요, 늘리고 지키고 올린다던 노동 공약은 역주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약속. 모든 국민 앞에서 공언했던 그 말조차 이제는 지킬 수 없다고 합니다. 급박한 시국에 대한 수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라고 하니까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필경 약속이란 단어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유리지갑이라고 불릴지언정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했고 듣도 보도 못한 질환으로 병역을 피하지도 않았고 코너링이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특혜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말을 못하는 대신 성실하게 공부해서 성적을 얻었고 자신의 일터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이것은 민주국가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약속들. 또한 우리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다짐. 마지막까지 물속의 아이들을 구해내고자 했던 민간 잠수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함이 못내 마음에 걸려서 뒷일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지난 5번의 토요일 동안 평화의 기적을 만들어낸 시민들은 다시금 그 약속들을 떠올렸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엔 청와대 면전에서 평화롭게 물러나던 시민들. 그들은 평화 집회의 약속을 그렇게 지켜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국가는, 그 수반은 부끄럽지 않은가? 시민들이 거리에서 외치고 있는 그 선언은 약속이 버려지는 그 불통의 시대를 뒤로함이며 일방통행으로 일관하는 오만의 시대를 뒤로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속을 방기했던 국가가 약속을 지킨 시민사회에 경의를 표할 시간이 아닌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1부에서 주요 뉴스로 전해드린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친박계 핵심 중진들이 모여서 대통령의 이른바 명예로운 퇴진, 그러니까 하야를 요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좀 들여다봐야 될 문제인데요. 친박계가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한 것은 처음 있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탄핵 국민의 변수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관심이 갑니다. 데스크 브리핑에서 어떤 파장을 미칠지 짚어보고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문재인 전 대표를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종주 부장. 네. 오늘 상황을 좀 잠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친박계 중진들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고 또 오늘 명예퇴진 거론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탄핵 움직임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지금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 민감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오늘 친박계 의원들이 모인 그 면면을 보면요. 서청원 의원이 있고 8선의 친박계 사실상 핵심 인물이죠. 또 예. 최경환 의원이 있고 윤상현 의원, 정가변 국회 부의장, 또 조원진 최고위원도 있고요. 유기준 의원, 또 홍문정 의원도 있습니다. 예. 원유철 전 원내대표도 잠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면면을 보면요. 사실상 내노라는 친박계 핵심 중진들입니다. 예. 친박계 의원이 지금 새누리당 의원 128명 중에 대략 한
70명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예. 다 의견을 통일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정도 면면을 보면 친박계 어느 정도 공감들이 이런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갑자기 왜 이런 입장을 내놨느냐?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적극 방어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가장 우선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든 탄핵 스케줄을 좀 늦춰보자 이런 계산이 깔린 것 아닌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야당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더군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 민심을 보나 아니면 국회의 움직임을 보나 특히 비박계 한 40명 의원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탄핵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지금 탄핵보다는 스스로 대통령이 물러나는 길을 찾는 게 마지막 카드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친박계로서는 그 마지막 활로 모색과 함께 내년 대선 국면에서 그 새누리당이 승리하기가 사실상 난망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대통령과 확실히 선을 그으면서 친박계가 활로를 또 다른 활로를 모색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야하게 되면 이제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조기 대선으로 가자는 얘기도 아닐 테고. 네. 뭡니까 그러면? 친박계 입장에서는 이 상태로 대통령이 탄핵을 받게 되면 예. 어떻게 보면 소멸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패족과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시간을 벌어보는 것이고요. 그러자면은 지금 당장 이르면 이달 12월 2일, 예. 늦어도 12월 9일까지는 탄핵 의결이 예정이 돼 있는데 예. 그 스케줄 늦추려면 이런 제안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일단 시간을 벌고 나서는 개헌까지도 한번 노려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할 수가 예.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개헌은 비박계 의원 40명이 탄핵을 찬성하지만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해서 상당수가 개헌론자거든요. 예. 그래서 친박계 입장에서는 일단 시간을 벌고 개헌으로서 또 다른 활로를 모색해보자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비박계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비박계 입장에서는 정확한 일치된 의견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만 오늘 친박계 의원들 회동 이후에 비박계 의원들과 따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 비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금 갑자기 오늘 저녁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만약에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을 한다면 탄핵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비박계 중진인 그 사선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 로드맵을 제시를 한다면 탄핵을 꼭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대신 탄핵과 같은 효과로 즉시 완전한 권한 이양을 해라 이런 말을 했고요. 예. 또 비박계 중심으로 탄핵 찬성표를 모았던 황영철 의원입니다. 비상시국위원회 간사죠. 오늘 대통령이 그 퇴진의 공식 입장을 밝히면 탄핵 추진 여부를 야당과 논의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일단 탄핵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에서 한 발 뺀 듯한 예. 그런 발언이죠. 만일 그것을 의도한 것이라면 네. 친박계 중진들이 그렇다면 실제로 결과는 비박계 즉 탄핵에 열심히 참여하려 했던 비박계의 균열 뭐 이런 것들은 일단 나타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로드맵을 제시한다라는 것이 뭐 어느 형태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로드맵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간은 최대한 끌어본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 예. 그 만일 비박계에 의해서 이런 정도로 균열이 좀 더 확대가 되면 실제로 탄핵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만약 오늘 그 친박계 중진들이 명예퇴진을 거론한 게 그 태풍이 될 것인지 예. 아니면 찻잔 속에 미풍이 될 것인지를 가름하는 첫 번째 기준은 청와대 입장입니다. 예. 청와대가 과연 친박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하야하는 입장을 택할 것인가가 지금 가장 큰 변수인데요. 예. 일단 오늘 청와대에서 나오는 반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반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참모들 가운데서는 그런 것을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여전히 청와대 반응은 청와대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백하다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오늘 친박계 중진들의 그런 건의가 일단은 대통령과 교감까지는 없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친박계 중진들은 모임 이후에 일단 허원재 정무수석에게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대통령에까지 전달됐는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나 상황 변화에 단초가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이는데. 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입장일 텐데요. 그럼 뭐라고 만일에 하야를 그래서 뭐 극적으로 수용을 한다면 이게 극적인 표현이라는 얘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수용을 한다면 대통령이 그분을 아마 상당히 고심할 수 있는 부분일 것으로 봅니다. 예. 왜냐하면요, 친박계는 대통령이 기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마지막 언덕이거든요. 예. 그 언덕이 없어지면서 하야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또 하야를 받아들일 바를 놓고 상당히 고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만약 대통령이 그 친박계의 의견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퇴진이나 하야를 거론할 경우는 지금 탄핵 국면은 상당히 다른 흐름으로 바뀔 수도 있어 보입니다. 어찌됐든 친박 중진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 누가 뭐래도 이른바 자신들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하나의 전략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아마 첫 번째 예. 염두에 뒀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임기는 채우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친박계가 이렇게 나오면 그 사이에서 약간의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 네, 그렇다 보니 이렇게 정리만 하면 될 것 같군요. 또 청와대가 만약에 카드를 수용할 경우도 변수가 좀 남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경우에 상황이 좀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렇죠. 언제 하야할 것인지. 일찍 하야하면 조기 대선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또 예. 어떤 형식으로 하야할 것인지, 또 총리에게 어떤 형식, 만약에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물러선다고 한다면 예. 어떤 형식으로 어느 정도의 권한을 넘겨줄 것인지 상당히 복잡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 한 달 전 야당이 요구했던 그런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야당은 상당히 이 부분을 견제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임종주 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탄핵과 특검, 국정조사까지 그리고 오늘 벌어진 일 조금 전에 임종주 부장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일까지 굉장히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임에 틀림이 없는데 오늘 제 옆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돌아간 얘기를 포함해서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여태까지 임 부장이랑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여권에서 지금 이른바 명예로운 퇴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친박 중진 쪽에서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도 오면서 보도를 봤는데요. 예. 일단은 친박까지 퇴진을 말하게 되었으니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기다리지 말고 예. 적극적으로 자진해서 이렇게 물러나는 것이 답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다만 왜 이 시기에 친박이 그런 주장을 하고 나섰는지 그 정치적 속내가 좀 궁금하고 한편으로 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예. 만약에 지금 국회가 탄핵 절차를 착수했는데 탄핵 의결을 막거나 늦추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친박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탄핵 절차를 차질 없이 예. 흔들림 없이 진행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권은 그럴 텐데요.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박 쪽에서 일부 이미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른바 로드맵을 제시를 하면 굳이 탄핵까지 갈 필요 있겠느냐라는 것이 비박 쪽의 일부 얘기로 이미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예. 박근혜 대통령이 사임 예. 이렇게 그 의지를 스스로 밝혀야 논의가 가능한 이야기일 테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 의지를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는 흔들림 없이 탄핵 절차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비박 쪽의 움직임이 그래서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오늘 늦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모든 걸 지금 다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아까 잠깐 얘기한 대로 친박 중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들의 정권 재창출이 목표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께서도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하야욕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 친박들의 그 의사표명과 무관하게 예.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는 길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버텨봤자 기다리는 것은 탄핵이지 않습니까? 예. 탄핵은 파면당해서 강제로 끌려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예. 쫓겨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수치스러운 결과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예. 우리 국가나 국민들이나 또 자신의 명예를 최소하게나마 그렇게 지키는 길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께서는 퇴진을 하야를 주장하고 계신데 모르겠습니다. 저쪽 이른바 친박 중진들이 제시한
그 로드맵이라는 게 뭐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게 어떤 단계를 거치는 건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만은 문재인 전 대표께서는 즉각 하야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적극적이고 조건 없는 예. 퇴진을 선언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명예로운 퇴진을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어떤 뜻이었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예. 국회는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지금 탄핵 사유가 넘쳐나기 때문에 예. 탄핵 절차로 갈 경우에 탄핵 결정이 난다는 사실은 거의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이렇게 물러나는 것이 국가나 국민이나 또 자신에게 예. 명예로운 선택이 될 것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퇴진 자체가 명예로운 것이지 시점은 즉각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각 퇴진하게 되면 그다음에 벌어질 것은 조기 대선입니다. 어쨌든 헌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으니 예. 그 절차에 따르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민들의 공론에 맡기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가 즉각 퇴진을 해서 하야를 하면 그다음엔 60일 이내인가에 그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헌법적인 절차가 규정이 돼 있고요. 예. 그것이 만약에 다음 대선을 치르기에 무리하다면 예. 또 합리적인 그런 결정들을 국민들이 공론을 모아서 해주지 않겠습니까? 헌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안 모으고를 떠나서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가장 기본은 헌법 절차를 따르는 것이죠. 예. 그러나 또 상황에 따라서는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 이런저런 상황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일이라는 이렇게 조기 대선이 갑자기 예. 닥쳐와서 각 당이 제대로 대선을 준비하기가 어렵고 예. 또 국민들이 제대로 또 후보를 선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예.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께서 그에 대한 의견들을 표출해 주실 것이고 예. 정치권은 그러면 60일 이상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까 이게 친박의 그 퇴진 그 표명 속에는 예. 그런 모색까지도 해보자라는 뜻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이 무슨 뜻으로 한 얘기인지는 그래서 좀 더- 지금 이 예. 시기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이 시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이고 조건 없는 퇴진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드린- 이후의 예. 문제는 헌법에 맡기면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계속 드리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즉각 퇴진을 요구하셨습니다. 즉각 퇴진을 하면 법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이라면 상황에 따라서 국민들이 다른 의견을 표출해 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문 전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즉각 퇴진을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고 당은 거기에 대해서 대선 체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해서 물러나든 예. 또는 탄핵으로 가든 예. 그 경우에 후속 절차는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헌법적인 절차를 따르면 그것이 기본인 것이죠. 예.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어떤 정치적인 해법들이 필요하다면 예. 그런 것은 국민 여론이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단계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놓고 예.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너무 시기상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제가 드리는 질문의 이유는 아직 안 일어나는 것을 미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제를 즉각 퇴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질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예.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한 판단은 그럼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만 제가 똑같은 질문을 계속 드릴 수가 다시 한번 없으니까요. 강조드리자면 예. 헌법적인 절차에 따르면 되는 것이다. 예. 라는 말씀을 제 기본적인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제가 즉각 퇴진이라면 조기 대선입니다. 예. 다른 거 생각할 수가 그렇습니다.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청자 여러분 판단에 맡기도록 할 텐데요. 예. 하여간 즉각 퇴진을 주장하시는 건 맞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야말로 예. 그것이
이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죠. 예. 조기에 끝나는 것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100%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닙니다.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요. 예.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그 헌재를 통과할 것이라고 낙관을 하고 계신데 그건 낙관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왜냐하면 뭐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낙관이 아니라 당일을 말씀드린 것이죠. 예. 실제로 헌법재판 절차에는 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뭐 정족수도 3분의 2 이상이고요. 예. 또 시일을 끌 수도 있을 테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넘쳐납니다. 예. 아주 무겁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그 민심도 아주 도도합니다. 예. 저는 헌법재판소도 감히 다른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러나 이른바 이제 범법 사실로 나온 그 혐의 내용들이 다 법정에서 다퉈야 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은 헌법재판소도 그걸 쉽게 인용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검찰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범죄 사실 하나하나가 예. 다 탄핵 사유에 해당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 사유는 정말 그야말로 차고 넘치는 거죠. 예. 충분한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수는 있을 테지요. 예. 그러나 그 사실관계는 이미 검찰에서 이루어진 수사 기록, 거기에 나오는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도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하고, 뭐 아시는 것처럼 워낙 앞으로 짧은 기간이든 긴 기간이든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에 통합진보당의 해산 판결 같은 경우에 예. 그 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예. 헌법재판소가 사실 인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논란이 됐기 때문에. 예. 예. 증거가 충분하냐 문제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좀 더 하자면 예. 저는 지금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지만 지금 현재 드러난 그 범죄 사실도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더 많은 사실관계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예. 뇌물죄라든지 또 세월호 7시간 문제라든지 또는 해외에서 무기 이렇게 도입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예.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추가적인 검찰 수사나 또 특검 수사에 의해서 확인될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러면 탄핵 사유가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김무성 전 대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개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오늘 친박 중진들이 갑작스럽게 하야를 얘기하고 나선 것도 뭐 개헌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분석도 많이 나왔습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하시는 입장이시죠? 저는 일찍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었죠. 예. 뭐 지난번 대선 때 개헌을 공약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개헌을 말하는 것은 뭔가 순수하지 못하다. 예.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고 대통령의 퇴진에 전념할 시기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지금 그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국면을 전환시켜서 이 퇴진의 물줄기를 바꾸려는 예. 그런 또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예. 함께 책임져야 할 새누리당이 개헌을 매개로 한 정계 개편으로 또다시 직권 연장을 예. 꾀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이거 역시 뭐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일 수밖에 없는데 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된다거나 물론 뭐 지금으로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없다고들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만은 당장 오늘 친박계 중진들이 그런 제안을 함으로써 비박계들이 일부분 균열이 있다라는 얘기는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탄핵안이 부결된다거나 아니면 아까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만 헌재가 뭐 기각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야당의 그런 상황에 대비한 어떤 플랜 B는 있습니까?
물론 당을 운영하고 계신 입장은 아닙니다만. 예, 우선은 만약에 국회가 탄핵을 부결하거나 예. 또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한다면 예. 저는 민심이 폭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연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계속 이렇게 존속할 의미가 있는 것이냐, 예. 또는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국민들은 묻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국회든 헌법재판소든 감히 다른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예. 그래서 저로서는 다른 플랜 B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 경우에 정말 민심의 바다 속에서 국민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하야나 퇴진을 주장하고 계시긴 한데 그 다음의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그동안에도 당 차원이나 아니면 문 전 대표 차원에서 제시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처음에는 저와 우리 당은 촛불 민심과 함께 하면서도 예.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예. 그런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 모든 노력에 대해서 다 거부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촛불 민심과 함께 전면적인 퇴진 운동에 나서게 된 것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는 탄핵 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는 남은 것은 스스로 내려올 것이냐, 안 그러면 탄핵에 의해서 쫓겨낼 것이냐라는 예. 선택만 남았다고 보고요. 아까 궁금해하셨는데 그런 경우 이후 대책은 지금으로서는 헌법 절차를 지키는 것 예. 이상으로는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다른 단서를 계속 붙이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 질문을 많이 던졌던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였습니다. 네, 다시 오늘 발표된 국정 역사 교과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일부 윤정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윤정식 기자, 오늘 현장 검토본하고 집필진이 공개가 됐죠. 내용 자체도 문제지만 국사편찬위원회 직원들이 초고를 거의 다시 쓰다시피 수정했다는 폭로가 나와서 더 논란이 증폭되는 것 같은데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오늘 통화한 이전 국정교과서 이 집필진들의 설명에 따르면요. 네. 이 집필 과정에 이 필진들이 초고본, 또 개고본, 이 최종본 이렇게 3번의 원고를 넘기고 또 그때마다 심의를 받습니다. 이 심의는 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맡기 때문에 네. 이 국편 직원들이 관여할 여지는 시스템상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직 추정이긴 합니다만은요. 이 시간은 없는데 또 이 집필진 역량은 부족한 상황인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정부의 국정화 방침에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천명했을 때부터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교육부와 국편은 이 초기에 집필진을 구성할 때부터 애를 먹었었는데요. 이 저희가 확보한 증언에 따르면 이 지난 5월에 이 초고를 처음 받아보니 도저히 교과서로는 실제 쓸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시간상 작업을 다시 할 수도 없으니까 이 국편 직원들이 동원돼 대대적인 수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법적인 문제 같은 거는 없습니까? 이 국정교과서는요, 이 저작권이 국편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편은 법적으로는 이 저작권자가 집필진의 동의를 얻어서 수정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편이 사실상 많이 다 뜯어고쳤다라고 굳이 이 집필진과 감수위원을 따로 위촉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상황이 되면 문제가 좀 달리 됩니다. 네. 사실 오류의 수정은 이 심의위원들이 할 일인데 아직 공개를 않고 있는 심의위원들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이것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국정교과서가 내년에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지 어떻습니까? 이런. 일단 이준식 부총리는 내년에 적용하겠다라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적용 방식은 하지만 아직 안 정해졌다라고 애매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만약 처음 공언한 대로 이 강행하지 않는다면 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3가지 정도입니다. 네. 이 국정교과서 적용 시기를 1년 연기하거나 아니면 일부 학교에서만 시범 운영하는 방안, 또 국정과 이 검인정 중에서 이 학교가 선택하도록 하는 건데 현재 상황을 만약 고려를 한다면 모두 사실상 포기해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반응이 안 좋다는 거죠. 당장 이 내일 전국 역사교사 모임에서요, 이 국정 역사교과서로는 이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겠다 이런 거부 의사 성명을 발표합니다. 또 최대 교원단체죠. 이 교총이 내일부터 이 다시 회원들을 상대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이 그동안 국정화 찬성 입장을 뒤집고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어서 네.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 무엇보다 일선 교육청들이 국정교과서 검토, 배포 이런 것에 전혀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이 교육부가 강행할 경우에는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윤정식 기자였습니다. 네, 요즘 팩트체크는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어는 탄핵과 하야입니다.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하야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 들어가면 법적으로 하야의 길이 막혀버린다는 거죠. 사실일까요? 오대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의 탄핵안이 모레 발의가 되죠? 네, 발의가 되면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후반쯤에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통과가 된다는 전제를 하면 바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죠. 최장 18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런 절차가 시작이 되면 아예 하야가 불가능하다. 이런 궁금증을 저희에게 많은 분들이 물으셨습니다. 네, 지금 민심은 대통령 스스로 결단을 해달라는 거고 이거를 거부해서 지금 탄핵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말이 맞는다면 탄핵이 오히려 하야의 발목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장의 요지는 이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심리를 진행하게 되면 법적으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다라는 건데요. 네. 하야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탄핵안 통과로 권한 행사가 정지가 됩니다. 헌법 65조. 그러면 그 당사자에 대한 사직원, 그러니까 이른바 사표를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가 없다라고 국회법에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란색이죠. 네, 보면 해임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사임이 아니라 해임이네요. 네, 해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사임은 스스로 하는 건데 해임은 남이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이 법에는 임명권자와 피소추자라는 개념도 함께 저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노란색입니다. 임명권자는 대통령, 피소추자는 장관 같은 네. 국무위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탄핵 위기에 처한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려고 할 때 대통령이 이거 못하도록 막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탄핵이 되면은 연금을 못 받거든요. 그런데 네. 자진 사퇴라면 연금을 받을 수가 네네.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꼼수를 예방하자는 취지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임명권자가 곧 피소추자 그리고 대통령입니다. 자진 사퇴를 막을 윗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만 결단을 내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반대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더라도 대통령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도록 아주 명백하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네, 뭐 답이 나왔군요. 탄핵 절차가 진행돼도 하야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다수 의견입니까? 저희가 오늘 4명의 학자를 취재했는데 4명 다 같은 답을 했고요. 통계적인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탄핵과 하야는 물러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개념이죠. 탄핵은 법적으로 박탈하는 것이고 하야는 정치적으로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야를 명예로운 퇴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하야를 하면 끝일까요? 아닐 수도 네. 있습니다. 대통령직을 이미 잃었어도 탄핵 심판을 계속 받아야 할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그 하야로 인해서 탄핵을 피해가지는 못한다. 이제 임박한 상태에서 한 일주일 전에 대통령이 하야했다라고 해서 그동안에 2달 동안 열심히 검토하고 결정문 준비하고 증거 확인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백지로 돌릴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결정까지는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하야를 해도 다 끝난 게 아니라는 설명인데
근데 물러난 전직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탄핵 심판이라는 게 파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네. 헌법 질서를 수호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러났어도 재임 중에 잘못한 부분, 헌법 유린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적인 판단과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헌재 입장에서 이러한 경우 대통령의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가 있었느냐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최종 결정까지 갈 수도 있죠. 네, 물론 이렇게 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심판 중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가 탄핵 심판을 취하하는 정치적인 합의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탄핵 심판 끝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래도 탄핵 심판을 받고 저래도 탄핵 심판을 받으면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할 이유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라면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네. 국가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 대통령은 하야하더라도 퇴임 후에 예우까지 지금 상당 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큰데요. 전직 대통령은 연금과 기업사업 또 비서진 등의 다양한 지원을 이렇게 받습니다. 하지만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박탈이 됩니다. 박 대통령은 하야해도 탄핵 심판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네. 중대 혐의에 대한 수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이 하야에 방점을 찍는 것은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도대체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국가적인 소모를 하루라도 빨리 끝내달라. 국가 지도자로서 마지막 판단을 해달라라는 이유 때문일 겁니다. 네, 하루라도 빨리 헌정 질서를 회복하자는 광장의 민심. 지난 주말에도 확인이 됐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마지막 순서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첫 키워드를 열어주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김무성의 늦은 후회. 김무성 전 대표가 오늘 눈에 띄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바로 내 정치 인생에서 박 대통령을 만난 게 가장 후회스럽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정치인들은 누구를 만난 걸 후회한다 이런 말은 잘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알기로는. 근데 발언이 상당히 좀 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후회한다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좀 더 보시면요. 예. 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무총장을 맡아달라고 그쪽 보좌진이 연락을 했다. 그래서 안 한다고 했는데 몇 번을 졸라서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간 거다. 나는 원래 MB 사람이었다. MB와 친하다. 저런 의미심장한 말도 남겼는데요. 예. 자, 지금 비박계가 아니라 반박계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선봉해서 박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와중에서 입장이 급변하면서 자기 부정에 가까운 고백을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좀 뒤늦은 후회다 이런 평가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당장 그동안 앞장서서 박 대통령을 누구보다도 먼저 옹호해왔던 과거를 피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잠깐 몇 가지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예. 박근혜 후보는 그동안 혹독한 감정과 시련을 겪은 맹자가 말한 바로 하늘이 준비시킨 유일한 후보입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사랑합니까? 네! 이 김무성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보다도 더 박근혜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과거에 2008년 당시 무소속 탈당해가지고 친박 무소속 연대로 나왔을 때 선거 포스터인데요. 보시면 박근혜와 나라를 지키겠다. 자,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박근혜와 나라를 지키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예. 또 지난 대선 당시에도 이렇게 뒤에서 박 대통령을 핸드폰으로 찍으면서 애정을 드러낸 적이 있었는데요. 자, 대표가 된 이후에도 계속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예. 지난해 10월 달이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박근혜 대통령만큼 깨끗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대통령 나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야권에서는 지금 후회가 우선이 아니라 먼저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유호열의 늦은 해명. 오늘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개된 가운데 가장 화제의 인물 유호열 고려대 교수인데요. 예. 지난달 26일 박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글을 쓴 게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 말이면 26일이면 이제 이른바 최순실 씨 이 국정농단 사건에 단초가 됐던 태블릿 PC 저희들이 보도 이거 나오면서 한창 굉장히 온 세상이 좀 시끄러울 텐데 그런 얘기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난달 10월 26일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와 대통령님을 위해, 여기서도 국민이 아니라 국가와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번 달 5일이었는데요. 제2차 촛불 집회 당시에도 난국을 해결해야 되는 대통령님께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 뭐 이정현 대표라든가 조원진 최고위원 등이 기도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국정교과서 집필진도 바로 이런 글을 썼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논란이 나왔던 건데요. 예. 참고로 유호열 교수는 대표적인 우파 학자입니다. 과거에 이런 발언들을 했었는데요. 자,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국회가 각종 민생 법안 처리를 못하고 있다. 또는 지난번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국정원 심리전은 국익 차원에서 보호해야 된다라는 식의 발언들을 했었기도 했는데 예. 제가 오늘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자, 대통령이 민심을 듣고 올바른 판단을 해라. 물론 여기에는 하야도 포함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런 판단을 제대로 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요. 예. 어쨌든 본인의 의도와 달리 폄하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내가 상당히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좀 해달라라고 오늘 또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예, 이성대 기자와 함께 비하인드 뉴스 진행했습니다. 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춥겠지만 낮에는 전국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